안중근 의사는 자기가 대한제국의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떳떳하게 생각하고 대한제국을 침략하는 원흉을 처단하고 그것을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해서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대한제국 정부는 그런 안중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대한제국 정부는 안중근 의사를 몇 가지로 사례를 들겠습니다. 우선 대한제국 정부가 하얼빈에서 이등방문이 죽었다. 그걸 쏜 사람이 한국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대한제국 정부가 제일 처음 결정한 것은 이등방문한테 사죄단을 보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총리 대신이 이완용인데 이완용 총리 대신은 지방에 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와가지고 대한제국 정부에서 결정한 것은 이제 이등방문이 대련으로 내려올 텐데 내려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대련으로 사죄단을 보낸다. 그래서 그 단장은 총리 대신 이완용의 단장이 됐습니다. 당시에 순종황제는 자기 시정원력, 그러니까 자기 교모실 실장 윤도경을 자기 대리인으로 보냈습니다. 고종황제는 조면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대리인으로 보냈습니다. 또 국민들을 대표한다고 한성 국민회장, 요즘으로 얘기하면 서울시 민무슨 회장이죠. 6.1주. 그래서 그 네 사람으로 하여금 이름은 조문단이라고 실제 내용은 사죄단이죠. 그 네 사람을 대표로 뽑아가지고 대련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27일 날 인천에서 군함을 타고 대련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대련으로 간 것은 이등방문은 하얼빈에서 총 맞아서 죽었죠. 근데 이등방문은 죽고 나서 바로 시체를 대련으로 옮겼습니다. 대련으로 옮긴 이유는 물론 대련이라고 하는 데는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일본인 거리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일본인들이 대련에 한 5만 명 정도 살았습니다. 이등방문이 하얼빈으로 가기 전에 인천에서 배 타고 대련에 가서 묵고 기차로 하얼빈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대련에서 묵을 때 일본인들을 상대로 해서 마지막 강연도 하고 올라갔습니다. 이따 말씀드리지만 그 이등방문이 마지막으로 한 강연 제목이 동양 평화입니다. 어쨌든지 그 대련이 그런 곳인데 바로 대련으로 왔습니다. 대련으로 막고로 오게 된 이유는 하얼빈역에서 이등방문이 죽었을 때 일본이 가장 걱정했던 것은 거기가 러시아 관할구역인데 러시아 관할구역에서 이등방문이 죽었다고 해서 러시아가 그 이등방문의 시체를 차지할까봐 일본이 가장 걱정한 것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등방문이 죽자마자 죽은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기차를 장춘으로 뗐습니다. 장춘은 바로 하얼빈 위치죠. 거기는 중국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길 장춘으로 떼서 거기서 의사들을 불러다가 최종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곧바로 기차로 대련으로 갔습니다. 바로 그 소식을 듣고서 대한제국 정부는 그 대련으로 오는 그 이등방문에게 사죄하기 위해서 사죄단을 보낸 것이죠. 이완용을 총리 대신으로 한 사죄단이 대련에 도착했습니다. 대련에서 그 사람들을 배에서 못 내리게 했습니다. 못 내리게 했던 것은 그 당시 일본인들이 그런 조문단, 사죄단으로 왔지만 지금 대련에 있는 일본인들이 너무나 격앙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온 당신들을 어떻게 위해할지 모른다. 그 신변을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못 내리게 했습니다. 못 내리게 했으니 물론 그 당시 이등방은 대련에 야마토 호텔에다가 그 균설 촬영도 있었습니다. 못 내리지 못하죠. 근데 이분들은 그냥 돌아오지 않고 이등방의 시체를 실은 군함이 내일 일본으로 떠난다 라고 하는 걸 듣고서 바다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등방의 실은 시체가 군함을 가지고 출발하니까 그 배를 멈추고 그 배 위에 올라가서 사죄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제국 정부가 안중근 의사가 이등방문을 사살했을 때 대한제국
그러니까 제일 처음 취한 태도가 그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완용 총리 대신이 이제 대련 갔다가 돌아와서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그 군부리 내각회의를 하죠. 내각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3일 동안 가무 음복을 금지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총리 대신에 참여한 가운데 이등방문을 조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3일 동안 가무 음복을 금지한다 라고 하는 조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대한민국의 주인이 순종 황제잖아요. 이 순종 황제는 어떻게 하셨냐 하면 이제 이등방문 비서가 통감부에 마련이 됐습니다. 통감부는 그 당시 남산에 있었죠. 이 순종 황제가 통감부에 마련된 이등방문 비서에 가서 조문을 했습니다. 물론 조문을 할 수 있는 일이죠. 문제는 조문하고 돌아와서 이등방문한테 순종 황제가 시호를 내렸습니다. 시호를 문충공이라고 내렸습니다. 그롤 문자에다가 충성충자 써서 문충공이라고 냈습니다. 특히 그런 일부를 내린 것은 이등방문이 그 시를 잤습니다. 이등방문이 저 시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등방문이는 그래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또 춤은 대한민국에도 충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충공이라고 시호를 냈습니다. 잘 아시지만 시호가 어떤 의미인 줄 아시잖아요? 시호는 전제 군주 시대에 군주나 그 가족, 왕이 못된 사람들한테 특별히 내리는 이름이 시호잖아요? 군주나 그 가족이 아닌 신하들 중에서도 시호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하들이 시호를 받을 경우에는 국가를 위해서 아주 혁혁한 본이 있을 때 그때는 시호를 내립니다. 그 신하들도 시호를 받죠. 잘 아시지만 이순신 같은 경우는 시호를 충공이라고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하들 중에서도 국가를 위해서 큰 공이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시호를 내립니다. 순종 황제가 이등방문한테 시호를 내렸다고 하는 것은 이등방문이 대한제국에 큰 공이 있는 신하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걸 뒤집어서 보면 안중근은 대한제국에 큰 공이 있다고 시호를 내린 그 공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쏴죽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등방문이 장례가 11월 4일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련에 출발해가지고 11월 1일 날 일본 동경에 도착해서 일부러 이등방문의 시체를 그 시리아공원, 지금은 시리아공원이 동경의 중심이 되어 있잖아요. 그때는 시리아공원이 만든 지가 한 2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일부러 거기다가 놓고 11월 4일 날 전 일본 사람들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많은 일본 시민들을 동원해가지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동경에서 치러지는 장례식 때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조문단을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대표로는 국내부 대신 민병석을 보냈습니다. 황제의 대표로, 그리고 정부의 대표로는 농산부부 대신 조중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표단을 같이요. 물론 그런 조문단이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고종은 그 국내 대신 민병석을 통해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조의금이죠. 조의금으로 10만 원을 줬습니다. 10만 원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액수가 큰 가름이 안 되지만 또 지금도 정확히 계산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1910년에 우리가 우당 이해영 선생 유충제들이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소관도에 가서 신흥문학교를 세웠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 유충제들이 전 재산을 판 금액이 40만 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40만 원이 지금 돈으로 얼마인가 따지니까 대략 한 600억 정도가 된다. 40만 원이 600억이 사실이라고 하면 10만 원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고종은 그 돈을 보냈습니다. 또 11월 4일 날 일본 도쿄에서
이등만문 장례식이 있을 때 똑같은 시간에 우리나라 장충당공원에서는 총리 대신 이완용이 주관을 해가지고 서울 시민들, 학생들 한 1만여 명이 모여서 똑같은 시간에 추모식을 했습니다. 잘 아시지만 안중근 의사는 바로 체포돼서 일본에게 넘겨줘가지고 여순에 와서 재판을 받고 5개월 동안 그렇게 하죠. 그 5개월 동안 안중근 의사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어떠한 도움이나 어떠한 혜택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일을 생각하면 정말로 안중근 자기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말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그 일을 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을 떳떳하게 사랑하고 이랬는데 그 대한민국 정부는 그 안중근을 사실상 지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일이 100년 전의 일이지만 저는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좀 알 필요가 있다. 좀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안중근 여러 가지 기념관도 짓고 동상도 세우고 참 그런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일과 더불어서 정말 우리 후손들이 또 이제 그걸 이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정말 안중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오늘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중근 의사 의거하면 안중근이는 이등방문을 쏴주겠다. 이 이등방문은 침략,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침략하는 침략 원흉이기 때문에 쏴주겠다. 그렇게 얘기해주고요. 안중근 의사가 이등방문을 죽인 이유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안중근 의사가 정말 이등방문을 죽인 이유는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체포돼서부터 최후에 사형을 당할 때까지 자기 입으로 신문할 때고 또 무슨 남한테 얘기할 때고 자기 입으로 자기가 왜 이등방문을 죽였는지 하는 것을 다 얘기했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안중근 의사가 여순감옥으로 이제 하얼빈에서 여순감옥으로 이송돼가지고 그 안흥칠 소회라고 하는 글을 그 당시에는 몇 편을 썼습니다. 여순감옥에 가서 제일 처음 쓴 것이죠. 거기에 자기가 왜 이등방문을 죽였는지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심정을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요즘 세상이 다 문명시대라고 그러는데 문명시대라고 하는 게 뭐냐? 문명시대라고 하는 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남자, 여자, 젊은이, 노인네 이런 사람들이 각기 자기 타고난 성품에 따라서 각각 자기 땅에서 서로 침략하지 않고 자기 생업에 종사하면서 사는 것, 이게 문명시대 아니겠냐. 근데 지금이 문명시대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디 문명시대냐. 서양의 지옥주의 백인놈들이 동양의 황인종을 침략하러 동양에 쳐들어오고 또 같은 황인종 중에서도 서로 침략하려고 하고 이게 그 이등방문이 아주 그런 흉악한 그런 잔혹한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그건 문명시대가 아니라 서로 동양 황인종끼리 싸우는 이런 침략을 이렇게 대책하고 있다. 그럼 그건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 동양의 평화가 파괴되고 동양이 다 전쟁바다가 돼가지고 전들이 다 죽을 텐데 이걸 어떻게 그냥 두느냐.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그걸 맞지 않으면 이게 동양이 다 전쟁바다가 되고 청년들이 다 죽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등방문을 죽이는 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가 이등방문을 죽이는 것은 물론 그 침략을 못하게 하려는 뜻도 있지만 그래서 자기가 하도 생각도 못해서 그 이등방문을 죽여야 됐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얼빈 쪽에서 많은들이 보는 앞에서 이등방문을 총으로 쏴주겠다. 그것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내가 왜 그런 행위를 했는지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분이 보는 앞에서 내가 총한 쏴서 이등만문이 죽였다. 이등만문이 죽인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동양의 전쟁이 없겠군, 동양이 평화롭게 살겠군, 그걸 하기 위해서 이등만문을 죽였다. 그런 얘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일제 검찰을 와가지고 이제 신문을 받고 하는데, 너 자꾸 왜 이등만문이 뭐 때문에 죽였냐, 이름이 묻고 저놈이 묻고 계속 묻지요. 그러니까 아주 자기가 왜 이등만문을 죽였다고 하는 이등만문의 죄악, 그래서 그 15가지를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한국의 그 명성황후를 갖다가 시해한 죄, 고종황제를 강제로 폐위한 죄, 또 한국 민중을 학살한 그런 죄, 그런 죄를 15가지로 쭉 적었지요. 그 중에 하나가 동양 평화를 파괴한 죄입니다. 그래서 이등만문이 하루는 동양을 전쟁터로 몰아넣고 동양의 평화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자기가 이등만문을 쏴주고, 그런 죄가 있는 사람이어서 내가 쏴주는 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오늘 3월 26일 날 오전 10시에 여순감에서 사형이 집행됐죠. 사형이 집행될 때 구리 하나라고 하는 걸 저놈이 사형장에 놓고서 마지막 그 사형 집행 그런 이유서를 갖다가 좀 낭독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끝나고 나서 안중근한테 실후에 남길 말 있으면 남겨라. 안중근 의사가 실후에 의논으로 한 얘기가, 내가 의논한 것은, 내가 이등만문을 쏴준 것은 동양 평화를 위해서 쏴준 것이다. 여기 와 있는 일본 검사하고 몇 명 일본 관리들이죠. 여기 와 있는 임직원, 일본 임직원들은 앞으로 한일 간에 서로 협력해서 평화롭게 살 그런 방식을 구하고, 그렇게 협력해서 동양이 평화롭게 살도록 그렇게 해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다 같이 동양 평화 만세를 부르자. 안중근 의원이 그랬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하고자 했던 것은 이등만문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크게 동양 평화를 위해서 이등만문을 죽인 것이죠. 물론 안중근 의사는 자기가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동양 평화를 이루겠느냐. 그래서 안중근 자신이 감옥에서 동양 평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집필을 했습니다. 이제 사형 선고가 내리고 안중근은 사형을 3월 25일 날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3월 25일 날 날짜를 지정했습니다. 3월 25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일부러 그날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3월 25일 날은 그 당시 순종 황제가 탄생하신 날입니다. 어느 국가는 1월 1일 날 사형 집행 안 합니다. 그 나라의 국왕 다시 사형 집행 안 합니다. 그러니까 3월 25일 날 안중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그날 자기도 죽겠다고 그날 사형을 해달라고 했지만 순종의 탄식이 위해서 3월 26일 날 집행을 했습니다. 3월 25일 날 사형을 시켜달라고 해서 그래놓고서 2월 14일 날 한 달 조금 더 되니까 그렇죠. 여순의 고등법원장을 안중근이 면담을 했습니다. 그때 면담할 때 안중근은 그 고등법원장한테 자기가 내가 그 동양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 또 내 정기를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중이다. 내가 이거를 다 맞출 수 있어야 된다. 안중근 의사는 자기가 동양 평화를 위해서 이등만문을 죽였다고 해놓고 실제로 어떻게 해야 동양 평화를 이룰 수 있는지 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감옥에서 그걸 집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안중근 의사는 다 집필하지 못했습니다. 완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안중근 의사가 집필했던 동양 평화로는 뭐 서가 있고 해서 5장이 되어 있는데 앞에 2장은 썼습니다. 그런데 뒤에 핵심 3장은 쓰지 못했죠.
그리고 수급하셨습니다. 물론 안중근 의사는 당신이 동양 평화를 어떻게 이룰지에 대해서 당신의 글에 글로 쓰고서 했지만 여순 감옥에서 있으면서 한 5개월 동안 여러 가지 신문받고 다른 사람들 만나고 이럴 때 안중근 의사가 어떻게 해서 동양 평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띄엄띄엄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다 가지고 안중근 의사는 동양 평화를 이러한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겠다. 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몇 가지 밝혀진 것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여순을, 지금 일본이 여순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본이 차지한 여순 땅을 중국에 돌려줘라. 그리고 그 여순 땅을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공동으로 관리하자. 이제 그게 핵심입니다. 요거는 방안을 따르고. 근데 우리가 여순이 뭔데 왜 그걸 공동으로 관리하고 거기다가 뭘 하느냐라고 하죠. 물론 이제 지금은 교통이나 이런 게 수단이 많이 바뀌어서 그렇지만 사실 여순을 이제 많이 가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가서 여순을 보고 여순하고 우리 한반도하고 관계를 생각하면 여순의 변화가 한반도에 직접으로 영향합니다. 청일전쟁도 그렇고 러일전쟁도 그렇고 다 그 중심이 여순입니다. 일본이 청일전쟁도 그렇고 러일전쟁 때 수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여순을 차지하려고 했고 러시아는 10몇만 군대를 동원해서 여순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일본이나 러시아가 그 조그만 일본이나 러시아가 조그만 여순을 두고서 엄청난 군대를 동원해서 수많은 청년들을 죽여가면서 차지하려고 했던 데는 바로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여순에 가보면 실제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역사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국제정세라 이런 감각이 잘 없지만 여순에 가서 자면서 돌아보고 느끼니 우리가 이 여순하고 한반도 관계를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아직 역사 쪽에서 그 관계를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제정치나 이런 쪽에서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일반인들에게 나타나지 않지만 안중근 의사가 바로 여순을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은 여순이 그만큼 동양의 정세에 아주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안중근 의사가 구상했던 동양 평화는 대체로 몇 가지 밝혀진 게 있습니다. 우선 여순을 한국, 중국, 일본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한국, 중국, 일본의 청년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들을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그 군대로 하여금 여순을 지키게 하자. 한중일 삼국의 청년들로 군대를 만들어서 그 군대로 하여금 여순을 지키게 하자. 또 그 청년들에게는 최소한 또 2개 국어를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 청년들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같은 우간이고 형제다 라고 하는 그런 관념을 갖도록 2개 국어는 공부를 시키자. 또 한 가지는 여순에다가 그런 금융기관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은행처럼 그런 기관을 만들고 공동화폐를 발행하자. 그래서 은행 만드는 방안은 지금 동양인과 따지면 수억이 되는데 그 사람들을 회원으로 해서 1원씩만 걷어도 수억 원의 자금이 마련이 되니까 그 자금을 가지고 금융기관을 만들고 공동화폐를 발행을 하자. 또 여수를 이제 3개국이 공동으로 통치하는데 거기다가 동양평화회의라고 하는 기구를 두자.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 대표들이 물론 구성되는 동양평화회의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동양평화를 이룰지라고 하는 방안, 방침 이것을 입안해야 그것을 실행에 옮기도록 하자. 또 네 번째는 그럼 여순을 세 나라가 공동으로 했을 때 그 통치는 누가 합니까? 안중근 의사는 그랬습니다. 유럽에 보니까 유럽의 평화를 유지할 때 보니까 로마 교황이 왕을 지정해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방법을 원용할 수 있겠다.
대체로 안중근 의사가 동양평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안중근 의사가 언급했던, 띄엄띄엄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쫙 봐보면 그런 식으로 동양평화를 마련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대체로 그러한 연구 성과들이 저게 밝혀지고 그런 연구 성과들이 밝혀지니까 어떤 분들이 지금 유럽 공동체 EU라고 하는 게 구성이 됐잖아요. 그 EU라고 하는 게 바로 안중근 의사가 생각한 거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안중근 의사는 동양 평화를 이루려고 하고 그 방안을 실제로 자기가 당신이 직접 집필하고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그 동양 평화 얘기하기 전에 안중근 의사는 이등만물을 쏴 죽여서 역사적으로 남는 인물이 아니라 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죠. 더 넓게는 세계를 경유하려고 했던 꿈, 그런 포부, 이걸 내비친 사람이 우리 역사에서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대한제국, 물론 대한제국이 독립되기를 원하고 일본으로부터 침략 안 받고 대한제국이 보존되기를 안중근 의사는 원했죠. 그래서 안중근 의사 생각은 거기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양을 어떻게 경영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까지 했던 분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갖는, 우리 역사에서 안중근 의사가 갖는 의미는 저는 이등만물을 쏴주는 것보다는 적어도 세계를 경영하려고 구상했다. 그런 안중근이다. 이게 안중근이 우리 역사에서 갖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서 물론 그런 세계를 경영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더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근대에 들어와서는 안중근 의사가 그럴 일이 아니겠냐. 그래서 우선 안중근에 대한 역사적 의미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안중근 의사 의거일날 또 순국일날 이렇게 기념 행사라고 하는데 그냥 안중근 의사가 뭐 참 어떻게 했다, 뭐 성격이 어떻다, 그런 것만 얘기하고 그칠 건가. 맨날 그런 것만 얘기를 하잖아. 저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또 우리 후손들이 정말 안중근 의사 순국이나 이걸 기념하고 그걸 기리기 위해서는 안중근 의사가 하려고 했다가 다치지 못한 것, 이걸 후손들이 계승하고 그 발전시키고 어떤 방안을 마련해내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안중근 의사는 동양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꿈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방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정리해놓지, 안선해놓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후손들이 해야 될 일은 안중근 의사가 어떤, 안중근 의사가 동양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방안들을 정말 그게 어떤 방안을 하려고 했는지, 또 그것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대가 다르면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개선해야 돼요. 저는 한국 독립운동사를 9년대사를 공부하고 학생하면서 이렇게 많은 강연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역사에 대한 자신감, 이게 참 너무 없다. 우리도 5천년 역사를 가졌습니다. 5천년 역사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남들이 가지지 못한 엄청난 우리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런 유산들이 많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대체로 그런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없습니다. 가지지 못합니다. 저는 이 안중근 의사라고 하는 분이 참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렇게 세계를 경영하려고 했던 그런 꿈을 갖고 그런 방을 가졌던 분이다. 근데 우리가 그분이 가졌던 꿈을 그냥 그걸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뭐 추모식이나 하고 그런 거를 막 붙이면은 이게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하려고 했던 것을 그 양반이 다 완성하지 못한 것을 우리 후손들이 해야 될 게 아닌가. 잘 아시지만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경제주의하고 해서 무슨 그 연구 과제를 많이 주고 그랬죠. 수많은 뭐 몇천억 들여서 그 연구 과제를 주고 합니다.
물론 그런 과제가 다 정부에서 발주하는 것이 다 중요한 과제지만 그런 중에서 이 안중근 의사가 추구하려고 했던 동양평화론의 내용을 반성하는 정부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거기에는 한 분야만 가도 안 될 겁니다. 거기는 정치도 있어야 되고 경제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무슨 금융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교육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정영태 기자님이 보내주신 데 보니까는 그 정각이 국회 부의장님도 오시고 다른 국회의원님도 오신다고 해서 그 국회의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그런 얘기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다른 일도 중요하지만 안중근 의사가 완성하려고 했던 동양평화론을 그걸 발전시키고 완성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동양평화를 주창하고 실행해갈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한마디만 시간에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고 하면 이렇게 이제 강의하다 보고 하면 안중근 의사가 총을 쏴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인데 그래서 무슨 테러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역사나 이게 잘 논리가 없으면 참 그게 어려운데 제가 국립기념가에 독립운동사연구소장으로 있을 때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전명훈 장인환 이 사람이 스티븐스를 조력하는 학술회의를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장이 한 40대 중반의 젊은 사람이더라고요. 아주 의욕도 많고. 근데 이 양반이 그 이거지에다가 전명훈 샌프란시스코를 의도했다고 하는 데가 표성을 세우려고 그래서 다 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정부에 갔더니 이거 테러리스트가 뭐 잘했다고 표성을 세우니까 그래가지고 그 말 한마디 이 사람이 못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할 적이 있었는데 안중근 의사 물론 정부이 두만을 쏴 죽였습니다. 이봉창 의사 폭탄으로 일본 천황을 죽이다가 폭탄을 던졌습니다. 윤봉길 의사 그 식장에 폭탄을 던져서 일본 군수면들을 다 처단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테러라고 그러죠. 테러하고 위헌투쟁은 다릅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걸 이해복께서 한마디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게 콜럼버스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다 그렇게 배웁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갔을 때 아메리카 대륙엔 거기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아무도 안 산 게 아니라 그럼 콜럼버스 입장에서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아메리카 대륙은 처음 가서 본 것이죠. 근데 인디안 입장에서 보면 그 처음 본 게 아니라 우리도 살고 있는 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무슨 식으로 배우냐 하면 유럽 사람들이 제국주의식 논리들이 배웁니다. 제국주의가 다른 나라 식민지를 만들고 다 그 식민지 백성들이 괴롭히고 했을 때 식민지 백성들이 저항하잖아요. 죽이고 폭탄 던지고 저항하죠. 그건 다 테러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테러라고 우리도 그게 따라서 그렇죠. 그건 테러가 아니라 의열투쟁입니다. 의열투쟁하고 테러는 뭐가 다르냐 하면 똑같은 것은 폭탄이나 이거 가지고 파괴하고 사람 죽이는 게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르습니다. 우선 다른 게 한 가지가 의열투쟁은 내가 뭘 한다고 하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등만물을 죽인다고 했으면 꼭 이등만물한테만 죽을 수 없죠. 이봉창 의사가 이번 천황을 죽인다고 하시면 천황한테만 폭탄 던집니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려면 천황을 보기 위해서 나왔던 길거리에 폭탄 던진 더 많은 사람을 죽이죠. 그래서 천황한테만 폭탄을 던집니다.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졌을 때도 거긴 뭐 단상에 와야 한 7몇 밖에 안 되죠. 그 앞에는 뭐 학생들 교민들이 수없이 있는데 거기다 폭탄을 던져서 많은 사람을 죽이죠. 그래서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만 그렇습니다. 근데 테러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없습니다. 그럼 불특정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폭탄을 사용하고 누구를 죽이는지 불특정합니다. 9.11을 9.11은 테러라고 합니다. 그럼 가서 비행기 가지고 빈지를 받아서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없죠. 목표가 없습니다. 그건 테러죠. 무슨 허리에 폭탄을 들면서 극장이나 버스가 사람 많은 데는 폭탄을 터쳐가지고 사람을 안다. 그럼 누구를 그런다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 거는 테러입니다.
그렇지만 의열투쟁은 훌륭하게 못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사람의 차이점은 의열투쟁은 자기가 했다고 떳떳하게 밝힙니다. 아까 안중근 의사께서 안중근 의사도 얘기했지만 이봉창 의사 같은 경우도 천황이 지나갈 때 천황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봉창 의사가 포탄을 넘어가고 포탄이 터졌는데 그 길거리에 지키고 있던 순경들이 수사들이 이봉창 의사 앞에 있는 청년을 붙잡았습니다. 덮쳤죠. 그럼 이봉창 의사는 그냥 모르면서 도망가면 됩니다. 근데 이봉창 의사는 거기 서가지고 그 순경한테 야, 나 그런 거 아니야. 나야 나. 그래가지고 순경이 돌아와서 덮쳤습니다. 그래서 이봉창 의사가 잡혀가지고 한 9차례 걸쳐서 신문을 봤는데 일본 법사들이 야, 그게 제일 궁금하죠. 이거 이봉창한테 묻습니다. 넌 뭐가 도망가지 왜 나라고 밝혀? 이거 이봉창 의사가 거기서 천진하게 대답하는 게 그 사람은 아무 죄도 없고 나는 내가 천황을 죽이려고 해서 천황에서 포탄을 던지고 나는 내 나라 의를 위해서 한 것이고 저 사람은 아무 죄도 없는데 그렇듯이 의열투쟁은 자기가 했다고 하는 것을 떳떳하게 밝힙니다. 그렇지만 테러는 자기가 했다고 하는 것을 밝히는 이유가 없습니다. 다 숨기죠. 바로 이것이 의열투쟁과 테러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제국주의한테 당했던 나라 그런 역사를 가진 나라죠. 우리도 그런 시각으로 역사를 볼 필요가 있고 안중근 의사를 비롯해서 이봉창 이런 분들의 행위를 우리가 테러라고 비하해서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것만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이제 귀하게 안중근 의사 여러 가지 그분은 우리 국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진 것이 너무 많고 생각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걸 해드려야 되는데 정의 대장님처럼 참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참 대단히 고맙고 존경스럽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안중근 의사가 가졌던 그런 정신 이런 것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기념으로 끝내던 이런 모든 행사들을 진일보하여서 후손들에게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말씀해 주신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1부 행사는 이렇게 마치고 2부 안중근 의사 추모식으로 갖겠습니다. 추모사는 성신여대 부총학생회장을 역임한 신수민 님께서 낭독하겠습니다. 네, 나오실 때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중근 의사, 그의 이름을 오늘 조국의 이름으로 다시 부른다. 우리 역사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용기와 영웅적인 순간들이 있어왔습니다. 그 중에 근현대사에서 손꼽을 정도의 진정한 애국자 중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용기를 보여준 영웅을 기억한다면 단연 안중근 의사입니다. 그의 용기와 애국의 상징으로 일제 강점당하던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에 분명히 일어나 싸웠던 애국자이며 영웅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수많은 애국지사와 독립투사들의 큰 싸움을 경험하면 조국 침탈의 지역인 입구 1호분리를 만주 하얼빈역에서 조국한 사건을 작게 비추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와 확신에서 본다면 그의 영웅 정신은 어떤 의사들이나 투사들보다 감동적입니다. 만주를 침략하고 중앙시아의 평화의 위협이었던 입구에서 그렸던 승리의 순간은 그의 것이었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9시 반 만주 하얼빈역에서 입구에게 세 발을 발사해 명중시키고 하늘을 향해 외쳤던 대한만세 삼창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얼빈 의원은 입구 일행이 9시 15분에 열차에 사고차하여
러시아 위장대 사령이 일본 훈련관들을 향하던 9시 30분까지 짧은 15분 동안 절망 속에서 해내진 싸움이었습니다. 그 순간은 러시아 관원들의 호의를 받는 흰 수염을 한 작은 늙은이를 보고 이것이 필시 비토 히로부미 무적일 것이다 라며 총을 뽑아 들고 그 오른쪽을 향해 세 발을 쏘고 의구심의 뒤쪽을 향해 가장 의젓해 보이며 앞서가는 늙은이를 향해 다시 세 발을 이어 쏘았던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우연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 순간 가장 외롭고 고독한 전사였지만 오늘날 그는 가장 위대하고 빛나는 조국애와 영웅 정신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한일합방을 하며 앞둔 1909년 기울어가던 조국을 온몸으로 맞서던 그는 이때 나이 31세였습니다. 거사를 하루 앞둔 안중근 의사는 솟아오르는 울분에 비장한 심정으로 장구가를 놓쳤습니다. 대장부로 태어나 큰 뜻이 있으니 천하를 응시해 대업을 이룰 때 영웅이 때를 만들고 때가 영웅을 만들이라. 만세 만세 대한 독립이여 만세 만세 대한 공포여. 중기 국부였던 소문도 공은 사만을 덮고 이름은 만국에 떨쳤다. 안중근 의사의 거사를 칭송했으며 주울레 전 총리는 가부 중요전쟁 후 금세 기초 안중근이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라고 그의 용기와 영웅 정신을 천하에 알렸습니다. 오늘 3월 26일 그의 서거 105년 주기에 안중근 의사의 용기와 영웅 정신을 추모하고 광복 70주년인 올해 안중근 의사를 역사적으로 재조명하는 의미가 넓게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한중 두 나라의 공동투쟁은 일찍이 하얼빈 일거에서 시작되었다고 우리는 회고합니다. 그의 목소리, 우리가 이제까지 이를 이룩한 것이 없으니 남의 비웃음을 면할 길이 없소는 오늘을 사는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또한 오늘 우리들은 손가락을 끊어 맹세를 같이 하여 표절을 남긴 다음에 마음과 몸을 하나로 뭉쳐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쳐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오 라고 외치던 안중근 의사의 결연한 선언은 오늘 그를 추도하는 이곳 바로 우리에게 선언하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는 안중근 의사가 맨손 무명지를 절단해 유피로 희극기에 네 글자를 크게 썼던 대한독립을 되새기고 대한민국으로 새로이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멋졌던 그 순간에 가장 외로웠던 한 영웅. 하지만 전 세계의 애국정신과 세계 평화사상을 일깨워서 가장 대표적인 애국지사로 추앙받게 된 안중근 의사. 그를 숭고하게 우리들의 가슴에 활활 타오르게 해야겠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삼국의 평화시대를 열어 나가자는 용맹한 군인이며 사고와 선지자, 뛰어난 사상가로서의 그를 지구상 유일한 공산국가이며 위기에 찬 현 조국을 위해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2015년 3월 26일 안중근 의사 공산권립 전 국민운동본부. 박필웅 국가혁신포럼 본부장님께서 제작하신 거룩한 손을 보다 감상하시겠습니다. 유관순으로 사시오. 내가 유관순. 연락을 해.
수고하신 박피롱 미디어 2 본부장님께 감사의 박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용진, 김홍학 두 작곡가분의 안중근 의사 추모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먼저 2014년 고훈 대상을 수상한 역사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작곡가 박용진 선생님의 안중근 의사 추념가와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담은 안중근 두 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다 최고. 파이팅.
신규 주문드릴 건데. 네. 정말 뜨거운 애국심이 그래요. 찍어주세요. 멋있게. 밖에 들고 등기 만든 이거는 유관순이 알았어? 유관순이 게 연습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브로시에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이 가사와 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시면서 한번 불러보시죠. 대한민국한테 지금 바로 충분히 잘 자라거라. 대리 대학의 사람이 다음은 대성초등학교 이거 아베어주고 아베어주고 특별 중창단의 노래로 작곡가 김봉학 선생님의 니미시언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곡은 이번 행사를 위하여 국가혁신포럼의 정연태 회장님께서 의뢰